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하버드가 한국에 간 거죠? 여기 지금 하버드 학생들이 단체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하버드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펼쳐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알렉스 맨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되는 것을 꿈꿔왔고, 특히 의료 체계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형평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대학에 입학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의학 동아리에 가입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아리는 단순한 의학 지식 습득을 넘어서 각국의 보건 제도를 비교하고 의료 윤리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이면 우리 의학 동아리는 한 해 동안 공부하고 토론한 이론을 현실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해외 현장 체험을 떠나곤 합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보건 정책과 의료 윤리가 실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험하는 뜻깊은 기회입니다. 작년에는 스웨덴을 방문해 전 국민 대상의 무상의료 체계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복지 모델을 체험했으며 그전에는 캐나다의 커뮤니티 헬스케어 센터를 돌아보며 원주민과 저소득층 대상의 의료 접근성 개선 정책에 대해 배운 바 있습니다. 매년 다녀온 국가들이 모두 북미나 유럽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해 역시 유럽의 다른 국가가 유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또는 최근 보건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포르투갈 등의 후보가 거론됐죠. 하지만 올해는 모든 것이 예년과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히 해오던 익명 투표 방식은 사라졌고 학과장 겸 동아리 지도교수인 크로퍼드 박사가 우리를 향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 프로그램은 투표 없이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동아시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학습을 위해 한국으로 갑니다. 말 그대로 통보였습니다. 순간 세미나실 안은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농담인 줄 알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학년입니다. 더는 어디로 가면 재밌을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도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기 때문입니다. 예년에는 마이애미, 몬트리올, 런던 등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곳들이 늘 우리 손에 들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 떨어진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한국? 왜 하필 거길? 물론 언론이나 강의 중에서 K방역이나 디지털 병원 같은 단어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팬데믹 당시의 민첩한 대응은 저도 주목해서 봤고 CNN에서도 그 효율성을 다룬 리포트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조차 저는 그건 일시적인 성공이라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기술력 중심의 반짝 성과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가 만든 결과일 뿐 구조적인 의료 시스템이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겼죠.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 자체가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 IT 강국, K드라마와 아이돌의 본산지 정도. 솔직히 말하면 의료복지나 공공의료라는 키워드와는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처럼 경제 성장에 비해 사회 시스템은 불균형하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이 더 컸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고도 복도에 남아 교수님, 진짜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시아 의료가 궁금하다는 말은 이해하는데 꼭 한국이어야 했냐는 거지. 같은 뒷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몇몇은 요즘 한류에 너무 취한 거 아니냐. 고 농담 섞인 투정도 했고요. 저 역시 내심 동의했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선진국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깔려 있었고 저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방침은 바꿀 수 없었고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한국행 비행기 탑승일이 다가왔고 저는 인천으로 향하는 장거리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괜히 실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큰둥한 채로 다녀오는 게 낫겠지.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기대하지 않음이라는 자세가 곧 한국에서 겪게 될 가장 큰 반전을 위한 밑그림이 될 거라는 걸요. 여정의 첫 공식 일정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병원 견학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곳이었고 한국의학계를 대표하는 중심지 중 하나였어요. 출발 전 간단한 소개 자료를 미리 읽었을 때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봐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료시설은 국가의 경제력이나 역사와 정비례한다고 믿어왔던 저에게 한국처럼 급성장한 나라의 시스템은 왠지 뿌리가 얕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버스가 병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부터 제 예상은 서서히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를 압도한 것은 병원 건물의 규모나 외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는 체계적인 동선, 휠체어나 노약자를 위한 전용 출입구, 외국인 전용 통역 데스크 안내 표지와 같은 세밀한 설계에서 드러나는 배려의 감각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전혀 혼잡하거나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일정한 말투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대기 공간은 어린이, 노인, 응급 환자, 일반 내원자 등 용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솔해주던 국제협력팀 의료 코디네이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유창한 영어에 더해 그 속에는 자국의 시스템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는 의료 현장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배경에 깔린 사회적 철학과 정책적 구조까지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의 월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이로써 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되죠.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단순한 재정 분담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건강을 공동 책임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건 완전히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미국식 시선과 건강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권리라는 한국식 시선 사이에 생각보다 더 깊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은 신속성과 비용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오는 순간 의료진은 치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누구도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안에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를 시장 논리로만 이해해왔던 저는 그간 공공의료는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전제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병원에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시스템 속의 이용자가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처럼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로비에는 환자 중심의 치료, 사람을 향한 기술이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설명을 듣고 병원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방사선과 내시경센터, 심장검사실 등 다양한 부서를 견학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직접 업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주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형적인 설명 중심의 병원 투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의료 문화 체험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병원의 감염내과 책임자가 우리를 데리고 음압 격리실 구역을 소개했을 때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확장된 시설이라며 보여준 공간은 최첨단 공기 순환 장치와 자동 도어 센서, 접촉 없는 문서 전달 시스템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염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모든 의료기관이 국가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병원이 자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때로는 정치적 논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지침이 지연되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 상황일수록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이는 수학이나 의학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내 의료기기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상현실 기반의 수술 연습 장비, 간호 로봇과의 협업 실습,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뮬레이터 등 기술적 완성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기술들이 단지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교육 및 진료 환경에서 상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긴 정말 최첨단이야. 그 말을 삼킨 채 저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처방약 분류 로봇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건 시범 도입 단계였고 운영에 많은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미 일상 속에 완벽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기술력 격차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이 한 발 앞서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틀째 일정으로 우리는 또 다른 대형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최첨단 스마트 병원이라 소개된 곳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키오스크, 자동 안내 로봇, 비대면 등록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일상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체험한 실습 중 하나는 AI 기반 영상 판독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제 흉부 엑스레이 해석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의료진이 직접 우리 앞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한 뒤 참가자 각자에게 예시 데이터를 주고 동일한 툴로 진단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비교적 잘 안다고 자부하던 영상의학 기초 지식을 활용해 분석했지만 AI가 제공한 예측 결과는 제가 찾지 못한 미세 병변까지 정확히 포착해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한국의 공공민간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었고 현재 정식 진료에 실제 활용 중입니다. 판독 정확도는 베테랑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유사한 수준이며 2차 검증 체계와 결합해 오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미국에서도 AI 기반 판독 기술은 분명 개발되고 있지만 비용 문제, 데이터 연계, 법적 책임 구조 등의 이유로 도입이 더디고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스템은 대부분 부유한 사립병원이나 특정 연구병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선택된 일부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일상처럼 누리는 의료 혜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 관계자가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혹시 응급 진료 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연계의 분납이나 전액 면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의료는 조건 없는 우선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희 동아리원들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제시카가 눈을 꼭 감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녀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던 다른 친구가 나중에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시카는 9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개월을 치료 없이 버텨야 했고 결국 병이 악화된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가족은 집을 처분해 일부를 갚은 뒤 지금도 채무를 상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마치 심장을 꽉 누르는 듯한 묵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현실이 같은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녀가 울먹이며 말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병원비 걱정하면서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그런데 여기선 돈보다 사람이 먼저래. 이후의 일정은 더욱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는 대도시 병원에서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보건소와 중소도시의 지역의원까지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초의료기관이라 불리는 이곳들이 단순한 진료소가 아니라 지역 내보건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소득층, 노약자,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차별 없이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 위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전제가 얼마나 많은 제도적 뒷받침과 시민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저는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일정 중 하루는 예정에 없던 일로 특별한 체험이 생겼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동아리원 중 한 명이 급성 복통을 호소했고 가이드와 병원 측의 협조로 가까운 병원에 즉시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약이 단 5분 만에 모바일 앱을 통해 완료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앱에는 병원 목록, 진료 가능 시간, 의사별 세부 설명까지 모두 나와 있었고 외국인 인증 절차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차례 온라인 기반 건강 세미나도 참관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영상으로 주치의와 정기 건강 상담을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영상 속 노년층도 능숙하게 태블릿을 다루며 자신의 혈압 그래프와 복약 알림을 의사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미국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수천 달러를 들여 개인 건강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고소득층이고 대부분의 환자는 여전히 진료실 안에서 두리번거리며 제 병명이 뭐였죠? 라고 묻는 구조. 기술은 있지만 그 기술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구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자유롭고 존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의료의 선진성은 장비의 성능이나 의사의 학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환자가 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은 이미 의료 선진국의 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의료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스템이 환자에게 먼저 다가온다. 그 단순한 차이가 결국 삶의 질과 생명 가능성의 격차를 만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보의 유무가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보와 권리가 누구에게나 동시에 제공되며 그 안에서 환자는 비로소 존중받는 존재로 기능할 수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감정을 안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늘 그래왔듯이 하버드 의학 동아리 세미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미나 일정표에 따라 저는 글로벌 의료 체계 비교 발표 주제를 맡게 되었고, 저는 주저없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본질을 구현한 사회? 세미나 당일 발표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동료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의과대학 학생뿐 아니라 공공행정, 데이터 사이언스, 심지어 윤리학과 학생들도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특별했다던데?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캠퍼스 전체에 작은 화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단순한 보고를 넘어서 제 내면의 경험과 감정까지 고스란히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객관적인 수치부터 소개했습니다. OECD 국가 중 병원 접근성 1위, 의료비 대비 국민 만족도 2위, 코로나19 사망률 최저권 기록, 접촉자 추적 시스템 세계 모범 사례, 의료 시스템 신뢰도 92%. 하지만 진짜 집중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저는 병원 현장에서 마주한 장면들, 직접 들은 환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국에서 처음 진지하게 마주한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진료를 받기 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의료는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자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행정학부의 조앤이었어요. 알렉스, 미국은 한국처럼 전국민 건강보험을 운영하기엔 규모나 정치적 저항이 너무 크잖아. 그런데도 한국이 이걸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야. 그 원동력이 뭐였다고 생각해? 저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숨을 고른 뒤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가치였습니다. 한국은 의료를 효율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도구로 접근했어요. 정책도 병원도 의료진도 모두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게 시스템의 일관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발표가 끝나고 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차세대 공공보건 리더십 프로그램을 주관하던 교수가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발표가 학부생 포럼 중 가장 강한 인상과 토론을 남겼다며 정식 리서치 프로젝트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노트북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금 동아리 친구들과 식당에 모여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가장 냉정하던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공공의료를 무조건 비효율적이라고 단정지었던 것 같아. 그게 단지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어. 제시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에선 병원비보다 생명이 먼저였어. 그건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 나라의 마음이야. 그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지 나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의 강의실, 도서관, 세미나실, 그리고 작은 토론 모임까지 한국이라는 두 글자는 이제 공공의료 논의의 한복판에 우뚝 자리하게 되었어요. 몇몇 교수들은 저에게 한국 의료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수업 자료로 활용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해왔고 국제보건학 수업에서는 K-메디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의료를 숫자와 모델로만 이해하려 했던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환자라는 존재를 중심에 둔 의료의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자본, 속도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존엄과 접근이라는 것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람을 위한 의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깊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현재 저는 하버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학교와의 단기 연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보건복지부 산하 정책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만든 시작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병원 문을 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그 믿음.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실제로 해냈습니다. 말이 아닌, 숫자가 아닌 시스템과 사람으로. 한국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히 말하건대 기술의 성취를 넘어선 사람 중심 선진국의 결정체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당신에게서 진짜 의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빚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